대륙 하나를 통째로 가진 나라가 있습니다. 크기는 미국 본토와 맞먹지만 인구는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곳은 바로 호주입니다. 약 2,800만 명. 이 숫자가 대륙 전체에 사는 사람 수입니다. 시드니에서 비행기 타고 내륙으로 몇 시간을 날아가도 창밖에 보이는 건 끝없이 이어지는 붉은 황무지뿐입니다. 대체 왜 이 거대한 땅은 이렇게 비어 있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은 사막을 원인으로 떠올립니다. 하지만 사막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그 아래에는 여러 이유들이 얽혀 있거든요. 이번 영상에서는 호주 대륙의 대부분이 왜 사람이 살기 어려운 땅으로 남아 있는지 그 진짜 이유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호주 사람들은 주로 해안선을 따라 살아갑니다. 실제로 인구 대부분이 대륙 가장자리에 몰려 있고 내륙은 넓지만 거의 비어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해안에만 도시가 점처럼 찍혀 있고 그 안쪽은 한참 동안 사람이 살지 않는 공간이 이어집니다. 시드니, 멜버른, 브리즈번, 퍼스, 애들레이드 이 5도시만으로 호주 전체 인구의 3분의 2가 모여 있습니다. 해안에서 조금만 안쪽으로 들어가면 마을과 도시의 밀도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마치 해안선을 경계로 사람이 사는 세계와 그렇지 않은 세계가 나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분포가 얼마나 극단적인지 구체적인 지역을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서호주에 있는 이스트 필바라는 면적만 놓고 보면 일본과 비슷한 크기입니다. 하지만 이 넓은 땅에 사는 사람은 고작 1만 명이며 그중 절반은 뉴먼이라는 작은 마을 하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일본 크기만한 땅에 도시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는 셈입니다. 남호주에서는 이보다 더 극적인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1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거주하는 애들레이드 바로 옆에 프랑스 크기만한 목축 지역이 이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넓은 땅의 인구는 고작 4천 명도 안 됩니다. 프랑스만한 무인지대가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안나 크릭이라는 지역은 더욱 기형적입니다. 이스라엘보다 약간 큰 이 땅은 국가도 행정구역도 아닙니다. 한 사람이 소유한 거대한 목장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소목장인 이곳의 면적은 이스라엘 크기이지만 실제 주민은 10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소가 10,000마리 정도 서식하고 있습니다. 목장을 한 바퀴 돌아보려면 일주일은 걸어야 합니다. 사람보다 가축이 압도적으로 많은 전형적인 호주 내륙의 풍경입니다. 거리로 느껴보면 이 공허함은 더 분명해집니다. 서호주 내에서 남쪽에서 북쪽까지 이동하는데 차로 35시간이 걸립니다. 자그마치 3,2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이 거리를 달리며 마주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차를 타고 하루를 달려도 도시 하나를 지나지 못하는 구간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왜 이토록 비어있는 땅이 많은 걸까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막 때문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호주 면적의 35%가 사막에 가까운 환경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원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진짜 문제는 호주라는 대륙이 비구름을 만들어내기 어렵고 설령 비가 만들어지더라도 그 비가 내륙 깊숙이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구조에 있습니다. 먼저 호주의 위치를 살펴보겠습니다. 호주는 바다로 둘러싸인 대륙이지만 그 바다가 비를 만들어주지 않는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호주 서쪽 바다는 남극에서 올라오는 차가운 해류의 영향을 강하게 받습니다. 물이 차가우면 수증기가 잘 생기지 않습니다. 수증기가 적으면 비구름도 만들어지기 어렵습니다. 바다가 바로 옆에 있어도 비가 만들어질 재료 자체가 부족한 상황인 겁니다. 이것이 서쪽 호주가 유난히 건조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동쪽에서는 또 다른 장벽이 나타납니다. 호주 동쪽 해안을 따라 대분수령이라는 산맥이 남북으로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이 산맥은 태평양에서 불어오는 습한 공기의 길목을 가로막습니다. 비를 머무른 공기는 산을 넘지 못하고 해안 쪽에서 대부분 비를 쏟아낸 뒤 힘을 잃습니다. 그 결과 산맥 너머에 있는 내륙에는 비가 거의 도달하지 않습니다. 기상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강수 그림자 효과라고 부르는다. 말 그대로 산 뒤쪽이 비의 그림자에 가려지는 구조입니다. 호주 내륙 대부분은 바다도 있고 비구름도 지나가지만 정작 비는 맞지 못하는 위치에 놓여 있는 셈입니다. 문제는 산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비를 만들어내려면 산이 어느 정도 높아야 합니다.
공기가 산을 타고 올라가면서 차가워지며 그 과정에서 구름과 비가 만들어지는 원리 때문입니다. 하지만 호주의 산맥은 전반적으로 높지 않습니다. 대륙에서 가장 높은 산인 코지우스코 산조차 다른 대륙에서는 평범한 산에 속하는 높이입니다. 이 때문에 비구름을 만들어낼 만큼 공기를 강하게 밀어올리지 못합니다. 여기에 호주의 위치도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호주는 1년 내내 뜨겁고 건조한 공기가 머무는 지역에 놓여 있습니다. 기상학에서는 이 구간을 아열대 고기압대라고 부릅니다. 이 지역에서는 공기가 위로 올라가 구름이 되기보다는 아래로 눌러앉는 성질이 강합니다. 그래서 구름이 잘 만들어지지 않고 비도 쉽게 내리지 않습니다. 여기에 엘니뇨 같은 기후 변동이 발생하면 호주로 들어오는 수분 공급이 줄어들면서 건조한 상태가 몇 년씩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 대형 산불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모든 조건이 겹치면서 호주는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한 대륙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호주 전역이 이렇게 건조한 것은 아닙니다. 북쪽 호주는 다른 지역과 달리 비가 적게 오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연간 강수량만 놓고 보면 비가 많은 도시들과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북쪽 호주에는 사람이 거의 정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비유양 때문이 아닌 비가 오는 방식 때문입니다. 북쪽 호주는 우기와 건기가 뚜렷한 열대기후 지역입니다. 비가 몇 달 동안 한꺼번에 쏟아지고 나머지 기간에는 거의 내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물이 땅에 스며들기보다 순식간에 흘러가 버립니다. 비가 많아 보여도 물이 저장되지 않아 농사도 어렵고 마을을 유지하기도 힘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는 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대륙에서는 물이 흘러갈 길 자체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대륙 전체를 떠받칠 만큼 안정적인 강이 거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나라의 물을 책임지는 강은 손에 꼽을 정도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하나가 동남부를 가로지르는 머리 달린 강입니다. 문제는 이 강마저 점점 말라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비가 내리는 양보다 증발되는 물이 더 많아지고 있고 가뭄이 이어질 때는 강 일부가 몇 달씩 바닥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호주에서 거의 유일한 생명선이 점점 버거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토양 문제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호주 북쪽 지역은 말 그대로 너무 오래된 땅입니다. 다른 대륙처럼 땅이 새로 만들어지거나 영양분이 다시 보충될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 상태가 수억 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대략 15억 년 전부터 큰 지질 변화가 없었고 빙하가 땅을 갈아엎는 일도 3억 년 넘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호주 북쪽 지역의 토양은 2억 5천만 년 이상 풍화와 침식을 겪으면서 영양분이 거의 빠져나갔습니다. 땅이 너무 오래되어 농사를 짓기엔 최악인 상태가 된 것입니다. 같은 농작물을 재배해도 다른 대륙보다 수확량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점에서 흔히 간과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호주는 땅이 비어있는 나라지만 자원이 부족한 나라는 아닙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물입니다. 사람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총량만 놓고 보면 호주는 생각보다 훨씬 풍부한 편입니다. 전체 인구가 호주보다 8배나 많은 파키스탄보다도 사용 가능한 물의 양이 2배 가까이 많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주는 농사 지을 땅이 없는 나라가 아닙니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까지 동남아시아 내의 여러 국가의 농경지를 모두 합친 것보다 호주에서 농사가 가능한 땅이 더 넓습니다. 쉽게 말해 사람 수에 비해 땅이 지나치게 넓은 나라입니다. 한 사람에게 할당되는 농사 공간이 다른 선진국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자원과 토지가 충분히 존재하는데 왜 인구가 적은 것일까요? 여기서 지리적 요인보다 더 결정적인 요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역사입니다. 호주는 인류 역사 대부분의 기간 동안 너무 멀어서 도달 자체가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대륙 자체가 수백만 년 동안 다른 모든 대륙과 분리된 채 고립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긴 고립의 시간 동안 호주에서는 다른 대륙과 전혀 다른 방향의 생명 진화가 이어졌습니다. 캥거루처럼 새끼를 배가 아닌 주머니에 키우는 동물들이 대륙의 주류가 되었죠. 이런 동물들을 유대류라고 부릅니다. 다른 대륙에서는 이들보다 경쟁력이 높은 포유류가 등장하며 유대류를 밀어냈지만 호주는 외부와 단절되어 있었기에 이 생태계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호주에 처음 도착한 시점은 지금으로부터 대략 5만 년 전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지구는 지금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빙하기라 바닷물이 많이 묶여 있었고 해수면이 지금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다로 떨어져 있는 지역들이 그때는 하나의 땅처럼 이어져 있었습니다. 지금의 동남아시아에서 뉴기니를 거쳐 호주까지 바다를 건너지 않고도 이동이 가능했던 시기였던 겁니다. 이렇게 연결된 거대한 땅을 학자들은 사운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빙하기가 끝나고 해수면이 다시 올라가면서 이 연결은 끊어졌습니다. 약 1만 년 전 호주는 다시 섬처럼 고립되었고 그 이후로는 타 대륙과의 왕래가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그 결과 유럽인들이 도착하기 전까지 거의 10,000년 동안 호주는 사실상 외딴 세계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긴 시간 동안 외부인이 방문한 흔적은 손에 꼽을 정도에 불과합니다. 한 번은 뉴기니에서 사람과 함께 온 개인 지금의 딩고가 전해졌고 또 한 번은 아주 제한적인 외부 접촉의 흔적이 원주민의 DNA에서 발견된 정도입니다. 그 외에는 사람이든 문명이든 호주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유럽인이 처음 호주 땅에 도착한 것은 17세기 초반이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정착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유럽인의 눈에 비친 호주는 쓸모없는 땅이었습니다. 눈에 띄는 없고 금이나 향신료처럼 당장 돈이 될 만한 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굳이 위험을 감수하며 이곳에 정착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이 판단이 얼마나 냉정했는지는 한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7세기 중반 네덜란드 상선 한 척이 서우주 해안에서 난파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75명이 가까스로 살아남았습니다. 이들은 구조를 요청하기 위해 아주 먼 항구 도시까지 작은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지금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해당하는 곳으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거리였습니다. 40일 넘게 바다를 건너간 끝에 구조 요청에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구조대가 여러 해에 걸쳐 남아있던 사람들을 찾았지만 끝내 한 명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호주는 그들을 그대로 삼켜버렸습니다. 이 난파선의 잔해가 다시 발견된 것은 그로부터 300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그만큼 호주는 찾으러 와도 쉽게 찾을 수 없는 거대한 공백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호주에 영구적인 정착지를 세운 나라는 영국이었습니다. 18세기 말 지금의 시드니 인근의 아주 소수의 인원으로 첫 정착이 시작됐습니다. 당시 호주 대륙에 살던 사람의 수는 원주민을 모두 합쳐도 몇십만 명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이 대륙 전체의 인구였습니다. 같은 시기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에는 이미 수천만, 수억 명의 사람들이 각각의 땅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호주는 산업화 시대를 다른 대륙과는 비교조차 어려울 만큼 작은 인구로 출발한 셈입니다. 이 출발점의 차이는 시간이 지나도 쉽게 메워지지 않습니다. 인구는 한 번에 늘지 않고 기본 규모 위에서 서서히 불어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호주는 다른 나라들이 이미 수천만 명의 인구를 갖고 있을 때가 되어서야 비슷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이 격차는 이미 너무 크게 벌어져 있었습니다. 호주의 인구가 적은 이유는 사람이 들어오는 방식에서도 드러납니다. 오랫동안 호주로 들어온 이민자 대부분은 영국과 아일랜드 출신이었습니다. 한때 사람 수가 빠르게 늘어난 시기는 19세기 중반입니다. 이 시기에 호주에서 금이 발견되면서 일확천금의 기대감이 퍼졌고 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호주로 몰려왔습니다. 이 짧은 시기에 호주의 인구는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흐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금이 더 이상 나오지 않자 사람들은 다시 다른 선택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기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유럽에서 훨씬 가까운 땅들이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떠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굳이 지구 반대편까지 갈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여기에 더해 20세기 초에 호주 정부는 이민을 규제하는 정책을 선택합니다. 사실상 영국계 백인만 받아들이는 방향이었고 가까운 아시아에서 오는 사람들은 입국 자체가 막혔습니다. 이 선택은 호주가 대규모 이민으로 인구를 빠르게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차단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결과 20세기 초반 내내 호주의 인구 증가는 매우 더디게 진행되었습니다. 전쟁은 호주의 인구 문제를 더 악화시켰습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
호주는 적지 않은 젊은 남성들을 유럽 전선으로 보냈고 그중 상당수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기를 거치며 호주의 인구는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앞둔 시점에도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호주에 살던 사람은 수백만 명 수준에 불과했지만 바로 북쪽에는 수천만 명이 사는 강대국이 존재했습니다. 1940년대 초 북부 도시가 실제로 공격을 받자 호주 사회 전반에는 우리가 과연 버틸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경험은 호주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정부는 더 이상 적은 인구로는 나라를 지킬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대규모 이민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유럽 곳곳에서 전쟁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이 호주로 향했고 이들은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중요한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 시기에도 이민의 문은 여전히 제한적이었고 특정 인종만 받아들이는 기준은 오랫동안 유지되었습니다. 이 기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전쟁이 끝나고 한참이 지난 뒤였습니다. 그 이후로 호주는 다문화 사회를 공식적인 방향으로 선택했고 오늘날에는 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의 호주는 전체 인구 가운데 상당수가 해외에서 태어났을 만큼 이민이 사회의 한 축이 된 나라입니다. 앞으로도 호주의 인구는 조금씩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대륙이 수억 명이 사는 땅으로 바뀌기는 쉽지 않습니다. 비는 언제 올지 알 수 없고 강은 해마다 말라가며 가뭄과 이상기후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호주는 여전히 사람이 많이 모여 살기엔 너무 까다로운 조건을 가진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는 이 환경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사람을 빽빽하게 채우는 대신 넓은 땅을 그대로 활용하는 길을 선택한 거죠. 사람보다 가축이 훨씬 많고 넓은 초원과 농지에서 세계 시장으로 나가는 식량이 만들어집니다. 겉으로 보면 텅 빈 것처럼 보이지만 그 빈 공간은 거대한 생산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호주는 단순히 비어있는 대륙이 아닙니다. 우리가 익숙한 방식으로 채울 수 없는 대륙일 뿐이죠. 차가운 해류, 비를 막는 산맥, 낮은 지형, 건조한 기압대, 아주 오래된 토양, 예측할 수 없는 비, 그리고 늦게 시작된 인간의 정착 역사까지 이 모든 조건이 겹쳐지며 지금의 호주를 만들었습니다. 호주는 실패한 땅이 아니라 처음부터 다른 규칙으로 움직여온 대륙이었습니다.